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석입니다. 죄송합니다. 장성철입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광고부터 듣고 오죠.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첫 이야기는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 대행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만남 얘기부터 해볼 건데요. 분위기는 좋았는데 뭐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근데 분위기가 뭐 좋다는 부분들이 어느 선에서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들은 바로는 거의 이재명 대표가 여유 있게 권선동 원내대표를 제압했다. 제압했다? 라고, 왜냐면 비공개 때 제가 네. 들어보니까 거의 좀 속된 말로 계속 뭐라고 해야죠? 이 핀잔을 계속 줬대요. 그래요? 그래서 뭐 야, 탄핵 좀 그거 좀 처리해. 그래서 뭐 싫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편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뭐 이제 그 표면적으로 성과라면은 국정안전협의체 부분을 좀 이렇게 견인해서 가져온 거, 그 정도 선이 좀 나름대로의 협의점이고, 근데 권선동 원내대표랑 이재명 대표랑은 마시다치 중앙대 동기 선후배기도 하고 고시공부도 같이 했고 사법연수원 한 기수 차이라서 굉장히 가까워서 좀 편하게 얘기하나 봐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편한 상태로 얘기하는데, 단적인 예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권선동 원내대표가 나하고 좀 친한 척 하지 말아라. 당에 가면 내가 욕먹는다. 그런 얘기도 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아니 그때만 이렇게 악수 말고 안아보려고 네. 하기도 하고 비공개회 때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게 이제 당에 가면 친하게 지내면 권선동 원내대표가 욕먹으니까. 네. 근데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전에는 그래도 윤핵관 중에 윤핵관, 찐윤 막 이런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로 상당히 위험한 사람, 출마도 못할 수 있어 막 이런 관측이 지배했는데, 지금은 뭐 보수파 국민의힘이 완전히 지금 풍지박산난 상황이고, 각종 여론조사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유력한 대권주자로 등극을 했기 때문에 이전과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보는 심정, 마음, 눈빛 이런 게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갑과 을의 위치가 많이 바뀌었다. 전국 주도권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뺀 국정협의체를 제안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의 원내대표끼리만 만나서 하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빼고 하자. 뭐 이런 이야기로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뭐 이재명 대표에게 대권이 가면 안 된다. 지금 뭐 예를 들어 탄핵 심판이 늦어져야 된다. 이것도 뭔가 이 헌재 시간표와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재판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불공평하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굳이 전면에 등장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이재명 대표를 그런 공격으로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이 비상식이잖아요. 사실 뭐 거의 역대급 비상식인데 여기에서 그런 걸 따지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계속 국민의힘에서 계속 주장했잖아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1급 체제다. 그러면 탑끼리 만나서 하는 게 맞지요. 일단 논리상은 좀 안 맞는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주도권은 장 소장님 말대로 야당에 가 있고, 더군다나 여당은 여당이에요. 그러니까 국정안전협의체도 뒤늦게라도 뭐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계속 나몰라라 할 수 없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제라도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처음에 좀 기싸움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여당은 없고 국민의힘은 제2당이고 그런 얘기 하니까 뭐 기분 나쁘다 이런 식의 반응을 했는데, 한덕수 총리가 여야정 나는 좋다 한 데다가 또 이재명 대표가 여당이 주도권 가져도 된다 이 말까지 했어요. 그리고 지지율 격차가 지금 딱 2배 났잖아요. 야당을 제외하고 뭘 한다는 게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야당과 같이 가야 한다. 예. 근데 이런 협의체 보면은 처음에야 그냥 막 잘 될 것 같은데 한 번, 두 번 정도 해보다가 흐지부지 돼요. 또 여야가 싸울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뭐 형식적인 협의체가 될 것 같다. 그렇게 또 전망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장래 지도자 선호도 이 얘기 계속 오늘 나올 것 같아서 일단 여론조사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17일부터 19일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한국갤럽 여론조사고요. 장래 지도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37%,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각각 5%로 나왔습니다. 그 뒤로 여권 인사로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유승민 전 의원이 각각 2% 나왔다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또 국민의힘에서 제의를 한 게 장관 탄핵 관련된 거 좀 철회해라 뭐 이런 요구를 했더라고요. 민주당에서 받을 분위기인가요? 일단은 뭐 받을 분위기는 같아요. 예, 그 부분은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권선동 원내대표랑 이재명 대표랑 얘기가 지금 앞서 얘기했듯이 좀 뭐 진척이 좀 있고 훈훈해 보인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들이 좀 나름대로 국정안전 협의체를 하면서 좀 이재명 대표 여유를 가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지난번처럼 뭐 그냥 세게 밀어붙여서 이거를 압박을 하자는 생각에서 좀 뒤로 살짝 좀 물러서 있는 양보를 하는 듯한 느낌. 그게 이제 아무래도 중도 확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지에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지 가지고만은 안 할 것 같고요. 조건을 걸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3명 국회 추천 이거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장관 한두 명은 처리하겠다. 그렇게. 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지 않을까. 무조건 이미지만 좋게 하려고. 나는 정말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중도층에 견인해야죠. 이렇게만으로는 안 할 것 같고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지겠죠. 어디까지 좀 받을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탄핵이 지금 뭐 검사들 탄핵도 있고 이상민 장관도 있고 뭐 박성재 장관도 있고 이런데 어디까지 좀 수용이 가능한 선인지. 일단 박성재, 이상민 두 분은 내란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렇고요. 뭐 지금 말씀하는 부분들은 이제 한덕수 총리 부분을 먼저 잘하고 그럴까 우리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이제 생각하고 가지 말자라는 것인데 저는 지금 뭐 조건을 거신다 그랬는데 헌재 재판관 임명 건은 거래할 게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 법률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헌재 자체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굳이 이걸 갖고 거래할 건 없고 나머지 아마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마 말씀한 대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제 거래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좀 전폭적으로는 받지 않을 겁니다. 다만 좀 고민하는 정도 수준에서 좀 협의를 하겠다. 왜냐하면 국정안전협의체가 이제 하기로 했는데 그걸 또 이것 때문에 파토날 수는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뭐 헌법재판관 얘기는 어제 이제 많이 했으니까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냐 이게 지금 제일 관심인 것 같은데 한 주 동안 뭐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김재섭 의원도 갑자기 막 각광을 받고 뭐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는 누구 뭐 이렇게 그런데 뭐 김재섭 의원 이야기는 좀 쏙 들어간 것 같고 결국에는 5선 중진의 투톱으로 가겠다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하는 원탑 얘기도 뭐 적지 않아요. 예, 그냥 아직 그것도 유효한 안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아직 안 정해졌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대부분 의원들 생각이 지금 선수별로 나눠서 의견을 듣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짐을 주는 것 같다. 한 사람이 하기에는. 그래서 이제 나누는 거는 거의 확실한 듯 보이고 그러면 비대위원장에 누가 오느냐. 외부 얘기도 조금은 나왔습니다마는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네. 오실 분도 없을 것 같고 그러면 당내 최다선 5선, 6선 그 분들 중에서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 얘기 나오고 권영세 의원 얘기 나오고 김기현 전 대표 얘기 나오고 그분들 중에서 하시지 않을까. 예, 그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권영세 의원이 유력해 보인다라는 얘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냥 뭐 의원들 사이에서도 선호도 조사를 해보면 권영세 의원이 가장 높다라고 하고 뭐 인품이 모나지 않으셔가지고 이런 상황을 원만하게 관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요. 권성동 의원이 원래 겸임을 하는 것도 상당히 검토를 해봤었는데 너무 무리다라는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은 원내 협상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비대위원장은 따로 주어진 역할이 있다. 뭐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대선 관리를 해야 된다.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야 협상을 하고 막 여러 가지 뭐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를 또 대선 관리까지 어떻게 하냐. 이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분리하자. 그래서 쌍권총이 유력하다. 뭐 그런 얘기가 예. 아니 근데 어제 방송 들으니까 서정욱 변호사는 네. 그런 이제 조기 대선 관리 측면에서 권영세 의원하고 나경원 의원 둘을 봤을 때 나 의원이 조금 더 적합하다. 그리고 본인 의지도 더 강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의지는 강력한데요. 이게 좀 가능성이 좀 낮다고 저는 보는 이유가 뭐냐면 권성동 원내대표랑 이렇게 좀 케미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그래요? 예? 그냥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박성태 실장님이랑 그냥 딱 보면 나랑 비슷하게 생겼네. 나 케미 잘 맞을 것 같아 이러는데 아니요, 그건 저랑 기분 나빠지는데요? 내가 기분 나빠요.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다는 데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태까지 정치적인 행적을 보면 두 분이 또 같이 뭔가를 긴밀하게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 주도권을 강하게 좀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약간 좀 삐걱대는 부분에 대해서 주위에서 많은 좀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권 관계자한테 듣기로 이건 뭐 권영세 의원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그분들의 좀 희망일 수도 있고요.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도 권영세 의원이 유력한 것 같아요. 이른바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찬성했던 분들은 다 뭐 누구냐 이름을 밝혀라 몰아내자 실제 한동훈 대표 물러났고요. 다 지금 누가 할 거냐면 친윤들밖에 없는데 그나마 친윤 색채가 조금 덜한 분이 이제 권영세 의원이고 근데 권영세 의원 5일날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명확하게 확인된 사실도 없는데 가짜뉴스 뭐 아직 증거로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로 탄핵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난 무슨 뭐 체포설 당시에 이런 것들은 물론 지금도 완전히 확인된 건 아니죠. 주장들만 있고 완전히 확인된 건 아니지만 거의 사실로 믿어지는데 저는 그런 걸 떠나서 이미 12월 3일 밤에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로 난입한 거는 전 국민이 다 봤잖아요. 이미 그걸로만 봐도 저는 탄핵 심판 충분히 탄핵 소추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권영세 의원은 그렇게 의견을 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좀 다른 친윤들처럼 막 세게 한 것도 아니고 적정히 거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 탄핵을 반대는 했지만 아주 크게 목소리 높이진 않은 그나마 그래서 그렇게 갈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가 시작되면 이 순탄치는 않을 거잖아요. 지금 환경 자체가. 근데 이런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을 하는 게 뭐 누가 맡아도 부담일 텐데 그래도 이렇게 의지를 보이시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향후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말이에요. 비대위원장 체제가 꽤 오래 갈 가능성이 있어요. 중간에 이제 대선이 언제 될지를 몰라요. 일단 우리는 자꾸 조기 대선 얘기하지만 헌재 심판이 언제까지 갈지 솔직히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빨리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재판관 구성부터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다음에 그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셨다시피 대선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뭐 선관위도 만들고 저희가 이제 하지만 그래도 비대위원장 당 대표가 어떤 의중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대선 후보 결정하는 과정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 영향력. 그리고 또 본인이 그 경력을 가지고 그 비대위원과 이런 사람들이 결국 또 그다음 뭐 전당대회를 나가든지 이 세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26년에 뭐가 있어요?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 공천 또 그다음 또 선거 이런 거 생각하면 지금 비대위원장 하는 게 본인 정치 인생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죠. 또 하나는요. 정치인들은 우리랑 유전자가 다릅니다. 그분들은 무슨 대표할 가능성이 있거나 뭐 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무조건 다 도전하고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황은 본인이 거기 가서 정리하면 되지. 나의 정치력으로. 뭐 기회가 왔는데 내가 해야지. 왜 안 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윤희석 대변인님 말씀과 저희 이제 유전자론을 합치면은 왜 이 상황에서 왜 하려고 그러지?
라는 것에 대한 해답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전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이제 정치의 속성이 그렇죠. 유전자가 그러니 그렇게 하겠다 싶은데 그냥 정치적 이득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본인들 안에서 내년에 지방선거 공천도 하고 대선까지 관리할 수 있으면 이런 자리가 어딨냐 라는 생각이. 근데 비대위라는 자체가 정치권에서는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털어내고 국민들한테 새롭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대위를 해요.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여당의 상황이 어때요? 지금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러서 피의자가 됐고 내란 혐의로 있어서 이미지가 추락했어요. 근데 이 내란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탄핵해야 된다고 찬성했던 그 축 한동훈 전 대표는 쫓아내고 반대했던 85명을 주축으로 한 내란에 동조한다는 국민들의 시선을 받은 분들이 당을 장악했어요. 아니 원톱을 됐든 투톱이 됐든 쓰리톱이 됐든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 이 내란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정하지도 않고 본인들끼리 비대위원장에 그래 당신한테 권한을 가. 근데 국민들한테 보여줄 게 없어요. 그게 바뀌어야 비대위가 생긴 이유가 되는데 그냥 거기서 기계적으로 정치인의 DNA를 가지고 내가 권한을 휘두르고 권선동 원내대표랑 적당히 짱웅해서 그냥 안에서만 권력을 유지하겠다. 과연 이게 공당으로서는 국민들을 대하는 자세인가? 라는 측면에 좀 아쉬움이 있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보면은 갑과 을의 위치가 또 바뀌었다라고 우리 볼 수밖에 없어요. 보통 서 소장님이 저렇게 얘기하면은 윤희석 대변인이 이렇게 뭐 반박해야지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은 손을 모으고 이렇게 눈을 내리깔고 듣고 아니, 지금 계시니까 제가 민주당 어땠냐, 민주당 과거 비대위원장들 누구냐, 뭐 윤호중부터 해서 그런 필요 얘기를 없어요.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지.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무슨 말을 해요, 제가. 그렇지. 예.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권력 의지가 당연히 권력 욕구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조금 더 그들에게 우호적으로 얘기한다면 아마 본인 스스로 명분으로 삼는 건 그럴 거예요. 우리 축구 보다가 왜 패스를 저리로 해? 왜 저렇게 차? 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보고 차라고 하면 못 차죠. 그런데 정치는 저걸 왜 저렇게 결정해? 저걸 왜 저쪽으로 해? 라고 하지만 본인이 하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내가 수습하고자 하는 방향이 맞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욕구가 우호적으로 해석했을 때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둘 중에 본인의 권력 욕구가 더 강하냐 이 상황을 내가 그린 그림으로 수습하겠다는 게 더 강하냐. 그러니까 이왕이면 후자 쪽이 강한 분이 맞는 게 어떻게든 낫겠지요. 예. 근데 몇 분은 이제 앞에 거 본인의 권력 욕구 이걸로 내가 떠야지. 그러면 나도 다음엔 대선 주자야. 이런 분들도 뭐 있겠죠. 그런 분들은 이왕이면 국민의힘에서 생각이 있다면 좀 배척해야죠. 지금 뭐 이제 개인의 어떤 정치적 의지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제 그걸 떠나서 그러면 이제 비대위원 체제에서 그래도 가장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가 있다면 뭐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사과부터 해야 돼요.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대표가 사과했지만 쫓겨났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집권 여당이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집권 여당인데 그럼 왜 여당이에요? 대통령이 당원이니까 여당인 거잖아요. 그 대통령이 정말 황당하고 무도하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 계엄령을 선포해서 국회에 군인을 들여보냈어요. 그러면 본인 생각이 다르다고 해도 집권여당 대표 또 집권여당 의원들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석고대죄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돼요. 그게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권한대행까지 받고 있죠. 한 번도 공식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없었어요. 말은 다 그냥 비상계엄은 저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탄핵은 아니잖아요. 이거 방송 나가니까 표현을 조심해야 되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사과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스스로 예를 들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스스로가 그 주장을 주장했으니까 비대위원장이 다른 사람을 보면 그런 강성 발언을 했던 의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해야 돼요. 지금 다 일일이 징계하고 그럴 수는 없겠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강력하게 경고하는 메시지라도 보내야 대선이든 뭐든 다시 뛸 수 있는 출발점이 최소한은 잡히는 겁니다. 그럼 박 실장님은 지금 이제 권영세 의원을 이제 살짝 점지를 예측을 하셨잖아요. 그런 뭐 사과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누가 되든 이거는 석고대죄는 기본입니다. 쩝쩝의 의미는 뭐예요, 장 소장님?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고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박시일장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까지 이제 여권의 모습을 보면은 박근혜 때 우리가 사과하고 재판 준비도 잘 안 하니까 그냥 재판도 3개월 만에 끝나고 대선도 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변호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강하게 비상계엄 아니다, 탄핵은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진 않겠지만 그냥 뭐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뭐 뭉개면서 그냥 갈 것 같아요.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대선은 올해 안에 이루어질 것 같고 만약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되면 그래서 조직 관리, 뭐 대선 후보자 관리 거기에 좀 권성동 대표랑 역할 분담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과 또는 사과를 포함한 입장 정리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사과할 겁니다. 예, 비상계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거고 탄핵 사태 빚어진 데 대해서 사과를 할 거고 그럼 이제 탄핵이 당론은 부결인데 통과된 것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 나와야 되고 그러면 당내 지금 거의 뭐 이 내용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숫자도 상대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뭐 10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소위 말하는 반대파 의원들에 대해서 거의 뭐 공공연하게 이렇게 압박하는 그런 당내 상황 그걸 정리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게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입장 정리하는 걸로. 그래야 당이 하나로 가는 거지. 지금 제가 들어보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 찬성하신 분들에 대한 압박이. 막 이렇게 쥐새끼 막 이러고 귀에다 대고 그러니까 단톡방 얘기 어제도 우리가 예, 했는데 이제 그런 네, 거니까 그것부터 해야죠. 이게. 근데 이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모셔오면은 그래 우리가 잘못됐으니까 새로운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줘야 되겠다. 메시지도 바꾸자. 이렇게 가는데 뭐 그 외부에서 해봤자 소용없더라. 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원내에서 하자 이거는 그냥 현재의 우리의 입장과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자. 그러한 모습 같아요. 바꾸자 그러면은 아마 또 물병 던지고 또 욕하고 왕따 시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내 의견에 다수 의원들의 의견에 반하는 행동과 결정은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국민의힘이 제가 봐서는 안에서 그래도 좀 나름대로 회생 가능성이 있으려면 뭐 한동훈 대표는 나갔다 하더라도 친한계가 나름대로 다시 스크림을 짜야 돼요. 그래서 그 친한계를 이끌 수 있는 좌장 하나를 세워놓고 그 당내에서 국민적인 목소리를 할 수 있는 탄핵 찬성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어떤 뭐 핍박과 포갑 속에서도 그 메시지가 국민의힘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 국민의힘 비대위가 아무리 들어와도 회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 네.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에 대해서 막 협박하고 비난하고 이런 일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김상국 의원 얘기도 했고 엄청나게 부끄러운 짓은 사실 자기들이 했는데 자기들이 떳떳하게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상황 대단히 잘못된 거고 저는 이게 시간 문제 때문이라고 봐요. 이분들이 제가 이제 근문묵자 흑흑흑이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자기들끼리 탄핵 찬성파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러다 보니 그게 많은 줄 아는 것 같아요. 이것부터 고쳐져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얘기까지 해봤고요. 또 이제 서 소장님이 친한계가 좀 스크럼을 짜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가능할지는 2부에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3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인사 2부는 한동훈 전 대표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JTBC가 그 탄핵소추안 가결된 직후에 있었던 국민의힘 의총장의 그 상황을 녹취로 공개를 했어요. 근데 뭐 사실 이 녹취가 공개되기 전에도 그 의총장 분위기가 아주 살벌했다, 뭐 물병이 뭐 이런 얘기가 들리기는 했는데 이거 실제로 들으니까 장난 아니긴 하더라고요. 다들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도 국민의 민심과는 너무 멀리 떨어진 국민의힘 의원들 생각이다. 아직도 괴리돼 있죠, 많이. 저는 그걸 좀 느꼈고 민심을 지금 긴박하게 사실 계속 전국이 돌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뭉쳐 있어서 이런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대단히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만약에 한 2주 지나서도 이런 분위기다.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 지금 예를 들어 탄핵을 반대했던 강성 목소리 의원들은 정말 정치인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없지만 정말 이해한다면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뭉쳐있기 때문에 상황을 오인하고 있다. 정말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끝이 거기고 시간이 지나도 똑같은 목소리다. 그러면 존재 자체의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녹취 내용을 좀 잠깐 돌아보면 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그 이후에 뭐 어떤 대응 전략이나 뭐 이런 내용보다는 이거 한동훈 대표 당론 거슬렀다 하는 이런 비난 내용들, 그러니까 의총도 안 거치고 개인 의사 표명했다 이런 비난들, 그리고 친윤계 쪽에서 한 대표 사퇴해라. 오래전부터 사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23명 이 숫자를 언급하면서 이 한 대표가 이 23명한테 뭔가 작업을 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 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당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뭐 이런 것보다는 한동훈 대표를 겨냥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제 당원으로서 지금 있는 건데 이 당 내에서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일단 저는 한동훈 대표 사퇴한 이후에 가장 궁금했던 거는 한동훈 대표가 과연 정치를 계속 할 거냐, 권력 의지가 있느냐, 그걸 먼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구체화하기도 전에 이미 알아버렸어요. 그날 국회 떠나면서 말을 했잖아요. 지지자들 앞에서 그 차에 이렇게 올라타서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예. 그러면 권력 의지 있는 거예요. 정치 계속 하겠다는 거고. 그럼 한동훈 3기를 열겠다는 얘기입니다. 본인 이제 정치인 한동훈 3기를 가겠다는 얘기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활동을 재개할 거고 그 공간은 당연히 국민의힘이 될 겁니다. 그럼 지금 아무 직책도 없고 대표에서 쫓겨나갔고 본인 뭐 친한계라고 하는 분들 거의 목소리 못 내고 있고 흡수될 수도 있고 이 상황인데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자산은 하나 생겼어요. 상징 자본이 하나 생겼다고요. 오히려. 예. 비상계엄에 뭐 반대했다 이것도 있지만 지금 있는 국민의힘 안에 지금 계신 의원들과의 색깔이 완전히 반대되는 구심점으로서 유일하게 작동할 수 있는 사람 딱 그거 하나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우리 비대위원장 얘기했지만 저희 비대위가 이제 구성이 돼서 쭉 이제 가긴 할 텐데 좋은 평가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럼 대중들은 특히 이 보수 우파 지지자들은 또 찾아요, 누구를. 더군다나 조기 대선 대선이 임박했다고 보면 지지율 가지고 봅니다. 지지율 가지고. 적어도 한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사람까지 올려놓고 얘기를 해요. 뭐 홍준표 시장 얘기 나올 거고 오세훈 시장 얘기 나오겠지만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치 재개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된다. 다만 그 전에 먼저 움직여서는 저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요. 국민들, 지지자들이 부르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정치 재개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자맹하는 게 제일 좋겠다. 예. 쉬워 보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지금 하락 추세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반등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을까? 그냥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니까 다시 정치 재개할 수 있어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아니한 생각인 것 같고요. 저는 신년에 분명히 여론조사 나올 거예요. 대선 후보와 관련된 그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대표랑 붙여놨을 때 보다 더 경쟁력 있는 분이 국민의힘의 좀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만약 한동훈 대표가 경쟁력이 부족하다, 없다, 그러면은 한동안은 정치 재개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자맹하는 거는 좋은데 주변에서 본인을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 본인 때문에 지금 당에서 힘들어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좀 동지의식을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전화라도 하시고 따로 만나서라도 아이고 우리 윤석 대변인 나 때문에 그냥 정치인사 나가지고 맨날 그냥 3대1로 싸우느라고 고생했지 내가 다 알아. 우리 같이 가자. 막 이러면서 이런 게 저 도와주는 게 아니야. 뭐야 이게. 그러면서 이제 주에 힘들었던 의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총장에서 많이 공격당했던 분들 마음적으로 위로도 하고
동지 의식을 심어주는 스킨십을 좀 늘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그런 지적은 예전부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 그럼요.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셨고. 소통 능력이 부족한 부분들은 이번에 본인도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측근이라고 여겼던 두 최고위원들이 어떤 상의도 없이 그만두면서 어떻게 보면 명분도 못 챙기고 쫓겨나듯이 가버린 것들. 그 두 명이 있었으면 그래도 질서 있게 나름 좀 그래도 폼은 챙겨가면서 나갔을 텐데 그 둘이 못 버텨주면서 조금 초라한 모습은 보였어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를 뭐 이제 상기를 얘기하셨는데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하려면 이제는 좀 풀영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동훈의 정치를 보면 쇼츠 같아요. 아, 풀 영상으로 네, 풀로 해라. 그냥 한 그 구간을 좀 정치력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쇼츠 하나 나가고 그다음 다시 두 번째 돌아서 또 쇼츠 찍고 나가고 이제 세 번째라는데 또 쇼츠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한동훈의 정치를 묵직하게 보여줄 것인지는 아까 말씀한 대로 소통 이런 능력이라든지 본인의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기 속성을 했으니까 만에 안에 다시 복귀할 때는 좀 그런 고민들 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냥 뭐 적당히 그냥 멋을 부리고 그냥 언변 정도만 좋다고 그래서 정치가 오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요거 쇼츠로 이번 주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요? 이 부분. 쇼츠 장치는 그만둬라. 그러고 네. 저는 보면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한동훈 대표 측의 친한계들 스크림을 짜야 된다는 게 한동훈 대표는 눈을 두 개로 떴던 거예요. 국민을 보면서.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외눈박이 정당이 됐다. 원래 눈이 하나인 사람들은 두 개인 사람들이 소수일 때는 두 개인 사람들이 이상해 보여요. 당신들 나가. 우리는 하나로 사는데 왜 당신들은 두 개를 뜨고 다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상으로 돌아오게 만들려면 그 한동훈 대표가 없더라도 친한계들이 누구를 하나 세워서 좀 뭔가 그 당을 살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요원할 것 같아요. 예, 안 된다고 계속 저쪽에서 그랬어요. 한동훈 대표가 또 대선에 바로 도전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는데 이전에 비대위원장 실패한 다음에 전당대회로 나온 것도 제가 그때 줄곧 여러 차례 그냥 템플스테이를 가라. 어차피 찾을 거다라고 했는데 안 갔죠. 안 갈 거라고도 예상을 했어요. 왜? 이 상황을 본인만 그러니까 나는 타개할 수 있다. 또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나만 타개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해요. 아마 지금 더 위기잖아요. 이 상황을 나만 타개할 수 있다. 자, 그럼 명분은 뭘로 삼겠어요? 민주당에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을 막겠다라는 명분으로 가져올 건데 그 바닥에는 이걸 타개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게 엘리트들이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아주 나쁜 병입니다. 본인만 잘하는 줄 알아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근데 가장 기본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를 막겠다라고 나올 수 있겠지만 자 그럼 우리 되돌려 봅시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도 못 막았어요. 그리고 본인은 그냥 주변인도 아니었고 집권 여당의 대표였습니다. 여기에 책임부터 져야 돼요. 어떻게 몇 달도 안 돼서 대선에 나온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는 좋았고 그 뒤에 행동은 나빴죠. 물론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메시지 좋은 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여당 대표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해서 그걸로 탄핵 이제 가결되고 이제 심판에서 인용이 되면 쫓겨나서 나온 대선에 집권 여당 대표가 책임감 없이 다시 나온다? 저는 그건 기본에 한참 못 미치는 거라고 봐요. 다시 템플스테이 얘기하기 좀 그렇고 미국 그건 어디까지 지난주에 가봤니? 쇼츠로 올라갔어요. 네. 네,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그냥 미국 가시라. 그 결과론적인 말씀을 잘 하세요. 엮어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다른 정치 지도자한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됩니다. 예. 제가 뭐 이재명 대표 얘기까지 꼭 하고 싶진 않지만 본인 대선 지고 바로 국회의원 선거 나가고 대표 선거 나가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그 지점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도 그걸 비판했어요. 좋아요. 개항을 선거에 나간 거는 잘 가고 정말 있잖아요. 잘못돼 있다라고 잘 가고 비판을 있잖아요. 했습니다. 근데 예.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 나만 할 수 있다, 나만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엘리티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엘리트 아니라 정치권에 있는 사람은 다 그 판이 벌어지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선거 너는 안 될 것 같은데 해도 된다고 믿고 나가잖아요. 그 정치인의 기본 속성 아까 DNA 말씀하셨는데 그걸 빗대서 한동훈 대표만 콕 집어서 비난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 비대위원장 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뭡니까 그러면?
본인 하고 싶어서 하는 그 거잖아요. 부분에 대해서는 집권여당 그러니까 대표로서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는 범용으로 얘기였고. 한동훈 대표를 콕 집어서 비난하실 수는 있으나 이 상황이 꼭 한동훈 대표만 그런다. 또 쇼츠 얘기하셨는데 정치 시작한 지 오늘 이 순간도 1년이 안 돼요. 1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쇼츠밖에 못 찍어요. 따지고 보면 얼마나 급박하면 저희 당이 대통령 후보 꼬은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도 밖에서 데려왔어요. 우연히 또 검사 두 분이에요. 그런 정도로 약해진 당이었어요. 거기서 비대위원장하고 당대표 나왔습니다. 그럼 당대표 안 하고 템플스테이 가라? 기존 정치인이면 맞는 말일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는 저희 당 사정이다. 그 말씀을 제가 꼭 짚고 알겠습니다. 싶어요. 안 그러겠다. 아니 저는 어차피 한동훈 비슷한 대표가 상황에 있던 이준석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저기 유학간 딸 보러 미국 잠깐 다녀오시라. 뭐 자신도 이제 쫓겨났던 상황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했는지 여러 조언을 좀 해줬거든요.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저는 이제 지금 한동훈 대표의 처지예요, 그게.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정치는 여러 가지 뭐 명분과 상황을 통해서 변명을 할 수 있으나 처해진 상황은 현실인식은 해야죠. 당에서 본인이 그 말하자면 장악력이 떨어져서 쫓겨나게 된 것은 인정해야 되고, 12월 3일에 멋지게 정점을 찍었다가 결국엔 12월 7일에 본인이 탄핵을 찬성시켜서 당에 대한 이미지도 살리고 본인의 정치도 살리면서 사퇴를 했다면, 그러니까 지금 알았던 걸 그때 알았다면, 그러게 했으면 한동훈 대표는 긴 여정을 빨리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10일간, 14일까지의 그 상황이 그동안 본인이 수개월째 쌓아왔던 거를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거의 치명적인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지표가 한동훈 대표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폭락했고요. 당내에서도 그 근간을 디딜 곳이 없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국내에 있든지 아니면 해외를 가든지 그래라라는 조언들이 양옆에서 쏟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복귀의 부분들은 또 본인이 좀 마련해야겠으나 누가 마련해 줄까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없고 당내에서 누구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지금 당대표 선거를 다시 할 것 같지도 않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어렵죠.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게 뭐 진심 어린 조언이냐 견제냐 뭐 이런 와글와글도 있더라고요. 장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직에 있을 때 그렇게 우호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나서 마음에서 정말 그래 나 한동훈 대표가 너무 좋아. 한동훈 대표 위해줘야지라고 좀 진심 어린 조언일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보수 우파 중도 진영에서의 향후 정치적인 경쟁자, 대권 후보로서도 경쟁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진정성 있게 그냥 다 한동훈만을 위해서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 대표 보고 미국 가라. 네. 근데 만약에 장기간 저는 이제 미국 미국 어디까지 가서 돌아오지 마라. 가봤니라고 여기까지는 얘기했어요. 어디까지 가봤니라고 했지만 장기간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준석 의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대선을 띄워줘야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현재는 친계엄당이 돼 있는데 아마 저는 뭐 길어야 한 두세 달 정도 지나면 또 슬그머니 반대쪽으로 가서 어떻게든 대선 준비를 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준석 의원이 어떻게든 향후 단일화든 뭐 다시 당 통합이든 필요해요. 그런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물론 당내 국민의힘 내부에서 치열한 권력 다툼이 있겠지만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 보면은 어쨌든 뭐라도 해보려면 이쪽에 그래도 계엄 탄핵을 찬성했던 분들이 주도권을 잡아야 본인과 같이 세력을 키우기가 더 좋아요. 만약 한동훈 대표가 말 그대로 정말 미국 가서 그냥 여기저기 가보고 안 돌아온다. 나이가라 폭포에서 그냥 라면 먹고 계신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서운해할 겁니다. 입지상은 좀 그렇다고 봐요. 한동훈 대표는요 이번 대선에 뛰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든 이기든 간에 정치를 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할 거라고 보이고 이준석 의원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언젠가는 만나게 될 것 같다. 예. 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파트너로서 그냥 뭐 진심 어리진 않지만 좀 잠깐 떠나 있어라라는 얘기 같고 한동훈 대표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해볼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란 사태가 없었다면 머릿속에
한번 본인이 국민의힘을 변화시키고 윤석열과 차별화해서 한번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 한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런 내란이 저질러지고 나서는 설마 그거를 게임을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이제는 그냥 정치인으로서 그냥 그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뛰어보겠다. 그 정도 수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까지 해봤고 이제는 법원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법원? 예, 이번 주에 뭐 건진법사 전성배 씨인가요? 이야기가 좀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이 이른바 법사폰, 이 휴대전화 3대를 검찰이 압수했다는 뉴스에 이어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이게 또 기각이 됐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봐서는 18년도에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예, 검찰이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영장이 너무 허술하게 쳐진 거를 보면 그냥 제 추측컨대 다른 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목적이요? 그러니까 법사폰에 검찰이 관심이 있었지 이 영천시장과 관련된 정치자금 부분을 가지고 수사를 한 건 아니지 않았을까. 왜냐면 아니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데 뭐 금액, 장소, 특정 일자 이런 거를 명시를 못했대요. 그러면은 수사를 많이 해본 검찰이 그 정도도 못하면서 영장을 청구했다고요. 근데 그 대신 이 건진 법사의 법사폰을 가지고 일단 압수수색을 해서 포렌식을 했잖아요. 저는 그게 수확물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그 휴대폰에서는 어떤 내용을 좀 찾아보고 싶었을까요? 이게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황금폰 그 이상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3개 폰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예. 지금 황금폰이 있다면 그 위에가 법사폰이에요. 법사폰의 그 위에는 건의폰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건의폰은 건들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사폰이 그 중간 단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정치인들과의 어떤 관계성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쇼츠 공장 많이 돌리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쇼츠 할 거 많다. 핸드폰 처음 만들 때 제가 전자회사 다녔어요. 근데 이건희폰이라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건의폰 있었죠. 그 건희폰은 그 아니죠. 회장님 건 말고 저기 한남동에 계시는 건의폰이라고. 주얼 이씨 말고 김씨. 거기가 모든 이 대한민국의 보고일 것 같아요. 저희 정보에. 뭐 건진법사 관련해서는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이 가장 많이 아시니까 아, 그런 얘기 좀 하지 그냥. 마세요. 잘 모르실 정말로. 건데. 하나만 풀어. 왜? 저는 모릅니다. 아 정말 아니 근데 곤란하게 진짜 하네. 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검찰이 뭐 여러 가지 뭐 내용 대상 적시를 뭐 돈 제대로 주고 받는 걸 못했다. 아예 적시를 못해서 그래서 다들 기각됐잖아요. 의아해하긴 했어. 이런 거는 못 적었을 리가 없는데. 2가지 정도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건 뭐 취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추측컨대 예. 뭐냐면은 영장을 너무 급하게 쳤다. 그러니까 사건을 보고 있다가 윤 대통령 계엄, 탄핵소추 가결 뭐 이런 걸 보고 급하게 그래 우리 빨리 이때 해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거 하나고 나머지 하나라면 일을 못한 거죠 제대로. 사실 이런 건데 시간이나 장소도 안 맞게 한다면 그러면 사실은 이건 특히 법원에 가서도 95% 충분히 돈을 받았다고 믿어도 장소나 시간 특히 이런 것들이 특정되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뭐 하나 틀리면 인정을 못 받거든요. 특히 돈에 관해서는 그게 명확해요. 기초적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영장에서 그런 것도 틀렸고 특히 판사가 얘기하는데 그러면 검찰 주장대로 건진이 돈을 받아서 건네줬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죄질이 다른 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를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좀 급하게 했거나 일단 아니면 그냥 일을 못했다. 뭐 그런 가능성도 네. 있다. 어떤 예. 의도가 있어서가 그러니까 아니라. 건진과 관련해서는 정말 이런 일까지 있었어라고 놀랄 정도의 일들이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하나만 생각이 풀어주세요.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이제 그럴 것 같다. 네. 왜냐면은 솔직히 윤희석 대변인하고 저랑은 2007년부터 인연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이게 팔 잡으려고 해도 못 잡게 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정말 대통령 후보 어깨를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툭툭 치면서 자 여기 인사하세요 저기 인사하세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신뢰관계가 아니면 이거 할 수가 없는 행동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윤석열 당시 후보 김건희 여사랑 건진이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내역들이 당연히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건진이 그냥 순진하게 그래 나는 당시 후보의 어깨에 손을 얹었으니까 나는 됐어 나 이걸로 됐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본인도 어떠한 정치적인 경제적인 욕심이 있었을 것 같고 그 사람을 정치권에서 가만 안 놔둬요. 그렇게 대통령 부부랑 저렇게 신뢰관계 있구나. 다 그럼 뭐 하나 해결하려면 건진 통하는 게 맞겠네. 건진을 이용했을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일이 밝혀질 것 같다.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근데 그런 케이스가 많았나 봐요. 많아요? 그 대선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이 건진주의보를 내렸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공문을 거는 보냈다, 지금 뭐. 이제 뭐 명태균 씨랑 급을 나눠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냥 판단할 때는 명태균 씨는 선거 과정에서 영향력을 어떤 식으로든 행사하면서 선거 결과를 어떻게 좌지우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고 일부는 그렇게 믿게 만들었잖아요. 그건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건진법사라는 분 같은 경우는 그런 거보다는 이권 개입이라든지 뭐 인사하는 데 있어서 뭐 청탁이 하나의 선으로 작용했다든지 이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다 종류가.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빠르게 요것도 좀 짚어볼게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 대납 인정을 했다.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추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영향이 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영향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일단 2심까지 얘기는 사실로서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대북 송금을 쌍방울 통해 부탁했고 그 사실 자체는 인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핵심은 그러면 이건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자체 판단해서 한 거냐? 이재명 대표가 당시 지사가 알고 있었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은 이제 2심까지 유죄로 난 거고 그러면 지금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련 재판은 보고를 제대로 받았고 알고 있었냐라는 건데 처음에 이화영 부지사는 이제 검찰의 영장 등을 보면은 17차례 보고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돈이 스마트팜 비용과 방북할 때 비용 이런 걸 쌍방울에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라니까 뭐 고생하셨습니다. 또는 잘 처리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진술을 해요. 나중에 바꾼 게 이른바 연어회 파티 등으로 검찰이 회유해서 바꿨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연계되려면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난해 9월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당시 유창훈 판사가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혐의가 다툴 소지가 있다. 그다음에 피의자의 인식 정도라는 얘기를 써요. 예. 그러니까 진술은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보고는 했을 텐데 그리고 실제 결재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했느냐. 이 부분을 당시 영장 전담 판사가 요거는 좀 다툴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인식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죄질이랄지 여러 가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영장 전담 판사의 판단에 대해서 뭐 이렇게 결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걸 강조해야 된다고 봐요. 유창호 판사 위증교사 관련해서는 소명이 된 듯하다 했는데 1심에서 무죄 나왔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야죠. 그것도 얘기하셔야죠. 그거까지 제가 제 얘기는 말씀을 드리면 잠시만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당신 소명이고 이건 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에서 유죄라고 볼 때는 훨씬 더 엄격하게 볼 수가 있다. 예, 제가 뭐 그러면 실제 본심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저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를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고 아니 뭐 그런 그런 얘기는 안 말씀을 드리면 했어요. 그런 예, 겁니다. 저는 뭐 네. 법정과 안 했으니까 아는 한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더 멀어요. 어쨌든 사실관계가 2심에서 사실심이잖아요. 여기 끝이잖아요. 여기서 돈 준 게 인정이 됐어요. 쌍방울이 대납한 게 인정이 됐고 500만 불, 300만 불. 자, 근데 남은 게 이재명 대표가 알았냐? 딱 요거 하나예요. 그러면 그 관계에서 17번 보고를 했다는 진술이 있고 또 뭐 연어회, 뭐 파티 뭐 이런 거 회유 작업 아닌 걸로 그건 이제 2심에서 인정이 됐죠. 않았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럼 진술의 신빙성 남죠. 결국 김성태 얘기를 믿은 거예요. 김성태 얘기가 맞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도 했다고 그러고 여러 얘기를 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는 증거는 없는 거예요.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이재명 대표한테는 이게 하나가 이제 또 하나 달렸다. 뒤에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재명 대표한테는 불리한 건 맞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2심 결과가 조금 더 말하자면 형이 뭐 무죄가 됐다거나 아주 강경이 됐다거나 방북 비용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거나 해야 되는데 800만 달러가 이게 북한으로 송금된 거가 인정이 됐고 그중에 240만 달러를 경기지사의 대납 비용으로 재판부가 인정을 했거든요. 그럼 그 240만 달러에 대한 것들을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로 그 기소된 부분의 재판에서 어떻게 인지를 했느냐의 부분만 따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은 맞을 것 같고 다만 재판이란 게 우리가 예단할 수 없는 게 보세요. 위증교사와 선거법.
선거법 자체도 인지에 대한 판단이었어요. 예. 아냐 모르냐. 근데 그 재판부는 법조계에서는 인지 영역을 가지고 할 수는 없다 했는데 재판부는 중형을 때렸고 위증교사는 법률가에서 이거는 명확하다 했는데 재판부가 무죄를 때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화영 선고가 있다 하더라도 제3자 뇌물이 직접적으로 어떤 판결에 유죄가 반드시 나올 것이다라고 예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대선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아직 뭐 지금 이재명 대표 이권 관련해서는 1심도 뭐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없고 이게 나쁜 짓을 한 게 맞거든요. 그냥 혐의만 봐도 의혹만 봐도. 근데 워낙 총 들고 국회 본청을 들어간 그 강렬한 인상이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들을 덮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 대선의 대선 과정을 지켜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항상 주어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분들은 그냥 형용사 부사적인 역할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사법적인 리스크를 극복하고 이겨내고 운이 좋아서 그냥 대선 후보로 유력하게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6회 상계 통계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네 분의 패널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